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사실 그 돈을 번다는 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꿈꾸는 일이기도 한데 제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뭔가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통해서 예전에 부모님 때처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해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좀 흩어지면서 정말 그 재테크라는 것이 어떤 그 필수적인 어떤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부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정말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부터 어떻게 좀 자기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발칙한 경제에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셨던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계속 돈 버는 얘기만 할 건데 네. 거기서 그 뭐 짧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밖에 나가서 뭔가 구현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짧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좀 그리고 그 마디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아, 좋습니다. 일단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지지 않는 이유는 트레이딩은 사실 100가지 실수가 있으면 예. 되게 뻔한 실수들이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훈련이 되면 그중 한 98개, 99개를 다시 반복을 안 해요. 그게 스킬이지. 예, 예.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것. 근데 그 실수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실수를 안 하기 시작했더니 또 새로운 실수가 생겨나고 새로운 실수가 생겨나서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수를 다 쳐내고 남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진실들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네. 자기가 실수를 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그쵸. 보통 운이 안 좋다라거나 그쵸. 역시 내가 파니까 오르는군. 그렇죠. 역시 내가 사니까 빠지는군. 그쵸. 그러니까 누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게 분명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실수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대부분 가장 많이들 겪고 계신 게 본인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팩트풀니스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예. 사람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다 용서가 되는데 투자에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용서는 돈으로 하는 거죠. 용서는 돈으로 돈이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통계적 그 사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예. 일을 단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반복하면 돈이 벌릴 행동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00번, 1000번 하면 안 벌리죠. 안 벌리는데 예. 한 번 정도는 운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예. 예. 그냥 수리적 사고를 포기해요. 카지노에 가면 예. 돈 잃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도 오늘 나에게는 뭔가 운이 따르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건 반통계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해드리자면 그 어디에서도 자주 하지 않는 트레이딩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매매 기법은 출렁임이 존재해요. 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있으신가요? 예, 한 대여섯 채 있죠. 예. 그 대여섯 레고로 만든 것도 있고. 부동산이 저도 없습니다만 부동산을 산 사람은 머릿속에 기대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돈은 벌려고 투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뭐 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뭐 재개발 들어가면 10년 이상 기다릴 생각을 하죠. 되기도 하고 예. 토지도 또 한 10년 정도 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부동산을 사놓고 그 다음 날부터 호가를 보지 않아요. 그죠? 예, 예. 왜냐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걸 아니까. 뭐 보긴 보는데 매매할 생각을 하진 않죠. 예. 그렇죠. 매매하기도 힘들고요. 예. 재세금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골동품을 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을 사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돼요. 주식을 샀을 때가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오늘 올라야지. 주식은 10초 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샀는지에 따라서 사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에도 1년 기다려야 되는 부동산이 있고 10년 기다려야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컨셉과 그 전략에 따라서 예. 그러면서 10년짜리 출렁임을 타면서
내가 싸게 사면 좋은 가격을 줬다가 다시 가격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냥 기초적인 주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주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컨대 3개월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인데 예.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나기를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3개월 안에 끊고 나왔어야 되는 주식인데 예. 3년씩 들고 간다거나 그렇죠. 물리면 우리는 3년 가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 주기 이상의 것들을 막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런 게 일반적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짜서 그 전략을 만든다는 거는 각자 주어진 전략의 주기성을 파악해서 예. 이거는 1모작, 2모작 그러니까 뭐 짧게 봤을 때는 3초짜리 알고리즘이다. 3초 안에 먹고 나야 되는 알고리즘이면 들어가서 1초 만에 먹고 나오지도 말고 20초 이상 버티지도 말고 2, 3초 안에 그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끊고 나와야 된다. 30초짜리면 30초, 3분짜리면 3분, 하루짜리면 하루, 일주일짜리면 일주일. 그 주기를 엉망진창으로 늘어뜨리거나 좁혀버려서는 그 전략의 진면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애당초 꼬꾸라지는 걸 잘못된 가정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예. 대체로 주기가 있어서 큰 손실이 안 나는 것에 들어가서 주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너무 길게 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실패의 대다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네. 결국은 이제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네. 그 회사에 때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네. 그 회사가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많은 실수들을 줄여가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 즉 조금 더 적은 리스크, 예.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간, 그리고 중간에 끊어야 되는 리스크, 뭐 혹은 벌고 싶은 액수 그런 게 뭐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 예.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블릴레오는 사실 투자 전략을 앱에 담아서요. 예. 이거는 6개월 동안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발동되지 않으므로 약간의 돈을 버는 그런 시나리오 분석 전략을 담았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블릴레오라는 상품이 있는데 블릴레오라는 앱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 상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투자 전략이에요. 만기가 존재하고 특성이 존재하는 투자 전략을 담아놓고 고객들이 그 전략을 선택해서 뭐 200만 원, 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예.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야간 글로벌 ETF, 미국 ETF 시장에서 예. 체결까지 증권사를 다 연동해서 시켜드리고 만약에 이 전략이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돈만 내면은 그 전략을 네. 나는 이 전략으로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고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하면은 네. 이거를 알아서 굴려준다는 거죠. 네, 체결까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포트폴리오가 갑자기 급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 저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분석에 의해서 지금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현상이다. 이럴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자라는 알림까지 가서 고객이 직접 반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이런 앱을 만들어놨어요. 저희 시나리오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오케이. 네. 그럼 뭐 시나리오대로 바로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큰 산업의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위 이제 좀 쉬워 보이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예. 보면 펀드는 쉬워야 정상이지만 성공을 별로 보장하지 않아요. 펀드를 가입해서 성공한 사람이 지금 역대 글쎄 한 10%나 될까요? 10% 15%밖에 안 돼요. 펀드 만들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돈을 벌죠. 그렇죠. 혹은 펀드 회사가 펀드 돈을 회사도 벌고요. 돈을 벌고. 예. 근데 뭐 역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마저도 한 10여 년간 연평균 29%를 달성했던 뭐 완전 예.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였음에도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진짜요? 네,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오. 고점에 항상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이런 출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항상 고점에 들어가서 조금 빠지면 못 참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역대급으로 수익률을 계속 펀드는 내고 있긴 했는데 네. 여기에 펀드에 가입했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서 네. 다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죠. 와, 그럼 피터 린치는 네. 펀드 매니저로서의 역량은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고객 관리를 잘하신 것 같진 않네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돈을 넣고 싶을 때 넣는 것이고 예. 그걸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죠.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자산관리사였거나 뭐 사모 운용사, 즉 사모 펀드였거나 해치 펀드였으면은 즉 예. 고객의 계좌를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면 지금은 현금 비중 좀 높여둡시다. 지금 약간 손실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더 넣으세요. 라는 작은 관리를 해서 실제 피터 린치가 번 거보다 더 벌어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출렁임을 타서 예, 예.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줬을 테니까요. 예. 근데 사실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펀드라는 게 네. 사실 뭐 코스피 펀드 근데 뭐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게 그럴 거면 ETF를 하지 왜 펀드 그쵸. 매니저한테 맡겨? 거기다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꼭 뭐 이거 팔아서 이거 사라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찾아갔을 때 이걸 사라 팔아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사라 팔아라를 하는 거지 그쵸. 왜 내가 찾아가면 사라 팔아라는 그쵸. 거야. 그리고 이건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수수료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그 타이밍을 잡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던 얘기는 펀드 매니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예. 펀드라는 상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펀드를 가입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품이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실패해 왔는데도 그 펀드라는 구조 안에서는 예. 앞으로도 영원히 돈 벌기가 힘들 것이다.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가 일반 예, 투자자는. 예. 그래서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TF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토탈 솔루션이 아니라 예. 사실은 하나의 부품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소 잡는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일반인들이 소 잡는 칼을 들고 본인 요리를 하다 보면 예. 결국 손을 다쳐요. 그렇죠. 이 용도가 아니거든요. 이 요리 용도가 아니라 소를 잡을 때 만들어진 굉장히 투박한 거대한 용도로 굉장히 예, 예. 잘 써야 되는 달인이 써야 되는 무기를 만들어 둔 게 펀드랑 ETF인데 일반인한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펀드도 일반인이 별로 좋지 않고 다른 한 가지는 그 극단적인 반대쪽에는 MTS, HTS가 있죠. 우리가 뭐 증권사 MTS에 들어가면 앱에 예, 들어가 예. 보면 수없이 많은 종목, 수없이 많은 기능, 그 기능들의 경우의 수는 뭐 몇천 가지, 몇만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지표를 섞을 수 있고 지표를 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뭐 도화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 중에 몇 명이나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야 이게 진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HTS, MTS는 내가 주식 살 때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용도 도구로서의 용도를 찾아보면은 네. 이거는 주식을 산다는 용도의 범주를 넓혀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이 MTS죠. MTS, HTS죠. 그러네요. 이쪽은 완전 DIY 투자 장인을 위한 시스템인데 예,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고 펀드는 뭔가 구조적으로 결여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기 쉬워서 나쁘고. 그러니까 펀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할 건 없는데 네. 이거를 내가 할 수도 없게끔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돼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마중물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금융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전 보험 아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보험 아줌마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나의 맞아요. 자산을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찾아오는 금융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추천하거나 이러면 공지 같이 하게 되고 네. 그분들도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분명히 비전문가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 문제 얘기하면 좀 갑자기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도 IFA 제도,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가 들어왔었지만 아무도 가입을 안 해서 그렇죠.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긴 나라가 크니까 그래도 몇만 명은 있지 않을까요? 네. 거의 한 30만 명 되거든요. 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미국의 10분의 1 혹은 12분의 1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나라 12배 곱하면 미국이 되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GDP 굉장히 수리적이시군요. 네, 굉장히 수리적이죠. 12분의 1, 30만 명이 있을 때 12분의 1이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2만 명, 3만 명은 존재해야 되는데 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가 퇴직연금의 제대로 뭐 몇 천만 원이 되는 퇴직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 퇴직연금 또 얘기하면 저도 열받죠. 그렇죠. 연금저축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세제 혜택들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 2천만 원 돈을 넣어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연금저축 넣고 IRP 넣고 연금저축 남은 돈 넣고 뭐 ISA 넣고 이런 순서로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자연스럽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기초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가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아주머니 혹은 글쎄요, 저희는 공인중개소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묻지는 않지만 예, 예. 제 투자 어떻게 합니까? 제 미래 어떻게 합니까? 집 사야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 투자하셔야죠. 대출 받아서 집 투자하셔야 되죠. 이 컨설팅 자체를 공인중개사에서 그 얘기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할 때도 네. 공인중개사는 네. 그걸 중개해 주는 사람이지 그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항상 가서 뭐 사야 되냐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자문을 실제로 해주고 있는 가장 큰 조직은 10만 명의 공인중개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보험 아줌마 있다니까. 보험 아주머니가 이제 또 투자를 종용하지는 않잖아요. 뭐 손보냐 생보냐에 따라 다른데 생명보험사는 이제 변액이 있으니까 투자 꼭 하셔야 된다. 아, 근데 심지어 네. 그 주식 같은 거 추천을 해주고 네. 그 자문업 등록을 안 하면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상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변액을 가입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있죠. 그런 구조들도 있어서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음지에서 굴러가고 있으니까 미국인이 30만 명의 그 RIA라고 부르는데 예.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자본금 없이 일임에 가까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즉 대화를 해준 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필요해서 제가 리밸런싱까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즉 알아서 매매를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있고 예, 예. 대부분은 이제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크죠. 예, 예. 대부분 퇴직연금, 401k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계좌 예. 혹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포트폴리오 다 짜드려요. 혹자는 그들이 1%의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기여하는 바는 2.5%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 빼야 될 때 잘 위로를 해가지고 빼지 않게 만들고 돈을 더 넣어야 될 때 넣게 만들면서 그 작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 우리나라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맞아요. 근데 주식 추천해 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도 내는데 네. 종목 찍어주면. 그렇죠. 네. 근데 포트폴리오 관리해 준다 그러면은 네. 이게 뭐 그 주식 그러니까 뭘 이렇게 수수료를 받냐 그 수수료 개념으로 좀 안 맞아요. 좋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네. 부의 확장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렇게 뭐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조금 낯설었던 예. 게 제가 알기로도 이제 트레이딩 전문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을 기획하고 네. 이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분인데 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 처세술 책인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으라는 네. 얘기인가?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말 네. 그 자본 시장의 한복판에서 네. 정말 치고받고 하는 트레이더로서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던 분이 네. 왜 이런 그러니까 일단 이 책의 내용이 뭐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까지 한번 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산이라는 게 사실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재물 자자에 생산할 산자로 재물이 아니라 자산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낳는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황금 거위라고 본다면 예. 거위가 황금이 아니라 거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위가 자산인 거죠. 황금은 자산이 만들어둔 물건이고요. 캐시플로우인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예. 세상 절반 잘라서 보면 무형의 자산이 존재하더라. 무형의 자산이랑 유형의 자산이 만났을 때, 연결되었을 때, 똑똑하게 연결되었을 때 거기서 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책의 핵심 테마는 연결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냐? 돈과 돈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 혹은 지혜를 가진 사람,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지게 되더라.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결국 똑같은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 쌍둥이라고 해볼게요. 예, 예.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빌리기가 힘들고 예. 한 사람은 말 잘해서 또 누군가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30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해볼게요. 둘 다 전 재산은 1,000만 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둘의 재산은 같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선 같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그 주어지는 기회 자체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겠죠. 30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묻지만 30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다르겠죠. 예. 마찬가지 이런 게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분명히 돈이 되는 자산이다.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이다.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났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돈은 그 전문가한테 맡겨도 된다. 네, 그럼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너는 너 자신을 키워라. 라는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자기 본업을 하고 계신 부분은 네. 뭐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비스 가입해가지고 많은 투자 자산이 늘어나면 거기서 수수료 많이 벌고 그럼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게 네. 일종의 사업일 텐데 네. 그 일이 아닌 네. 당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무형 자산을 키우고 네. 이런 거를 자주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닫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제가 아무리 유형 자산을 1,000만 원 넣은 것을 연 8%씩 불려드려도 예. 그걸로 부자가 되는 데는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저축을 하시느냐, 얼마나 자기 무형 자산을 키워내느냐, 캐시플로우를 본인이 만들어내느냐,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하느냐가 결국 그분이 20년간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도달하는 곳에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지. 단순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불려내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생의 큰 스킴에서 좀 덜 중요한 영역이다. 성공은 반드시 시켜야 되지만 그건 저희가 앱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다른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냥 정말 좀 인상적이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좁은 의미에서 투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펀드, 뭐 종목 추천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자산 관리라는 거는 그 매매 자체를 같이 관리해 주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 외적인 그 본인이 어떤 돈에 대한 관념, 성공에 대한 관념, 그리고 자기 네. 자신에 대한 네. 무형 자산을 키우는 것이 이것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네. 거죠.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바라볼 때 되게 억압되어 있어요.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선이 예. 돈 얘기를 했다가는 마치 더 위대한 무형의 가르침들을 외면하는 듯이 나쁜 놈, 돈돈거리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걸 온몸의 피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예. 뭔가 억눌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평생 이걸 10년, 20년 동안 알아왔는데 나도 주위의 시선이 무서워서 돈에 대해서 냉철하게 접근하지 못했다. 근데 이중적인 자세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성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을 때 나 저 친구 좋아해 하면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쟤는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라고 마음은 좋아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한 사람은 대표님이 처음이야.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그건 드라마에서나 그런 네네. 건가요? 하여튼 그 상대방을 약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자세가 결국 사람을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만들지 못한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단계가 경제적 자유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투자의 이유, 절제의 이유, 저축의 이유 같은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천영록 대표 다시 모셨는데 이전에 투자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방송 이면에서는 우리가 또 투자 얘기 말고도 뭐 성공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신 것 같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그 기회가 없어진 시대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한번 이런 것들은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좀 도전해볼까. 또 투자를 뭐 재산은 재산대로 나에 대한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대로 좀 해보고 싶다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